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시사의 참견 진행자 장경진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제가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용실까지 다녀왔는데 어떤가요? 조금 떨리긴 하지만 오늘도 알찬 시사의 참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규 코너 2개와 함께합니다. 바로 What's in my news와 구해줘 법즈. 오늘은 또 어떤 이슈와 계류 법안을 다루게 될지 궁금한데요. 바로 What's in my news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진입니다. 오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뉴텔라의 소모임장 유종현하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끝물 유종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의 숙명의 라이벌이죠, 홍혁재하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유종현하고 오늘도 What's in my news 패널로 자리해주셨습니다. 이번이 벌써 2번째인데 어떠신가요? 슬슬 PD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처음 저희가 이 팀을 구성할 때 패널을 학우들이 하고 싶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진행자 욕심들이 두 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잘할 거기 때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홍혁재하고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보냈어요. 어떻게 어떻게? 바쁘게 보내셨죠? 또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오늘 또 끝나고 또 다른 라디오도 준비하러 가시잖아요. 네. 다른 기자석 ABS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갑니다. ABS 활동 제가 굉장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슈 소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혁재하고 오늘은 어떤 이슈 꺼낼 예정이신가요? 저는 이번에 최근에 일어난 이제 철도 노조 파업 관련해서 갖고 왔는데요. 전국 철도 노동조합에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1차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참여를 했는데, 원래 이거 녹화 당일인 21일부터 이제 2차 파업을 들어가기로 원래 했었는데, 어떻게 그 논의가 잘 돼서 가지고 이제 2차 파업은 중단을 하고 이제 국토교통부와 철도 노사가 이제 협의를 가지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 파업을 한 거면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점을 요구했나요? 크게 이제 수서행 KTX 운영 하나랑 이제 4조 2교대 전면 시행 그리고 임금 인상 이렇게 크게 갖고 왔는데, 여기서 핵심은 수서행 KTX 운영인데, 수서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 SRT 고속 열차가 11.2% 축소된 것을 이제 노조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현재 철도 노조가 이제 수서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 열차를 축소하면서 승객들의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그래서 수서에는 이제 KTX가 안 다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철도를 이제 KTX도 쓰게 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했는데, 정부는 이게 현재의 경쟁체제 방침과 어긋나서 당장은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체제 방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는 학우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SRT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이게 16년에 이제 철도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이제 코레일에서 새로 SR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SR에서 운영하는 게 SRT인데, 근데 이게 경쟁 체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더 찾아본 게 있는데, SR은 이제 열차를 21년 기준 22대를 코레일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전체 열차의 3분의 2나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코레일은 또 여유가 있어서 빌려준 게 아니라 이걸 직접 새로 구매를 해서 그 구매를 한 열차 새로운 거를 이제 SR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도 쓰고 정부에서 예산도 받았는데, 이 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연간 3.6%, 이자율이 3.6%인데
이제 SR한테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3.4%예요. 그래서 매년 갚아야 할 이자율은 전체의 3.6%고 SR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3.4%니까 결국은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땅구가 나고 있다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 빌려주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것을 경쟁 체제를 할 수 있나? 그거를 이제 노사에서는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또 홍혁재 하구가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코레일의 운영 방식이라 하면 코레일에선 KTX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또 저는 물론 안 타봤는데 무궁화호랑 새마을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막 전국 곳곳으로 시골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수요가 적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적자를 이제 KTX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렇게 메우는 식으로 이제 코레일은 운영이 되는데 SRT가 생기고 나서부터 KTX가 원래는 1,500억대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었는데 16년에 SRT가 도입되고 17년부터는 5천억 가량의 적자를 찍었어요. 그 뒤로도 지금까지 5천억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적자를 찍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이제 코레일이 이용이 저조한 노선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SRT 도입으로 또 그러면 만약에 편해졌나, 사람들이 이용이 더 수월해졌나 하면 그것도 아닌 게 SRT 도입으로 환승 시간이 안 맞아서 그 역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발생을 했고, 또 코레일과 SR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이 연간 559억 원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문제인 게 이게 국토부에서 민간 업체한테 연구를 시킨 거거든요. 근데 시키고 보니까 비효율이 연간 559억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이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토교통부가 근데 연구를 중단해라 지시를 해서 결국 그 연구를 중단을 했습니다. 노사도 이 부분과 또 다른 추가적인 정황들로 인해서 SRT를 이제 고위급이 민영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금까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에 그 신분당선도 다음 달부터 요금을 또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종점에서 종점까지 편도로 이제 4,000원 넘게 비용이 든대요. 종점에서 종점 가는 게. 그리고 신분당선은 또 민자 노선이라 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또 SRT가 이제 민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또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려가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유정현 하구도 이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속 열차라든지 방금 말씀해 주신 신분당선이라든지 그런 게 다 약간 대중교통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 수도권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서 그런 철도의 인프라 이런 게 되게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GTX도 나온다 그러고 있지만 이런 철도, 특히 이제 고속버스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민생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홍혁재 하구 조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종현 하구 이번 주는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9월 19일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을 현역 의원 1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늘 21일 조정은 의원과 국민의힘은 동행 서약식을 갖고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정은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이란 정당이 어떤 거지라고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의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가입을 했지만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로 탈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2020년 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달 앞두고 지금의 시대전환을 창당했습니다. 시대전환은 30대, 40대 전문가들이 모인 플랫폼 정당으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란 캐치프레이즈로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은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뭐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외연 확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보수 계열이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확장한다는 해서 좀 좋게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조정은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저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전환 창당하고 한 달 뒤였던 2020년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건데요. 그로부터 6일 뒤에 자신이 시대전환에서 탈당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이 땅의 지금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 비례연합의 조건대로 민주당은 조정은 의원과 용해인 의원을 제명시켰고, 두 의원은 본인의 원소속인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으로 현재까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보통 그냥 자진 탈당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두 의원을 아예 제명까지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 제명으로 당을 나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명이라는 단어가 뭔가 좀 징계성이 강해 보이고 그렇게 느끼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비례대표라는 특수한 그 직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국회의원 중에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자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는 비례대표가 정당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나가면은 그 의를 반한다고 해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제명을 시킴으로써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시에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시대전환으로 돌아가서 이번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는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기본소득법을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처음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2021년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로 나서서 또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비판한 게 결국 자가 당착인 행보가 아니냐라는 측면인데,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비판했다가 민주당에 가입을 했고, 이 당시에도 후보로 나섰을 당시 완주할 마음이 아니면은 출마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박영선 의원하고 또 이제 단일화를 하는 이런 행보를 보인 건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시기부터 그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수완박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같은 그 진보 계열 중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민주당의 정치 행태, 국무위원에게 윽박지르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오랫동안 좀 거리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게 논란이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 또 혹시 어떤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도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조정은 의원의 영입 방식이 이제 합당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탈당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조정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흡수 합당을 함으로써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조정을 해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재 시대 전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겁니다. 앞서서 더불어 시민당으로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정도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실제로 시대전환 창당을 이끌었던 이원재 전 공동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저와 교류하는 많은 시대전환 당원들과 창당 동지들은 조 의원의 국민의힘 합당 결정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하다. 현재의 국민의힘과는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비례대표의 취지를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등을 업고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은 물론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로 자기 의원직을 잃더라도 탈당을 하고 다시 다음 총선을 대비하는 게 옳은 행동가 아니었나, 이런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데요.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합류를 하면서 마포갑 지역에 사무실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아마 마포갑 지역구 공천을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문제는 이미 마포갑 지역구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최승지 의원이랑 이용호 의원인데요. 3명이서 경선을 치르면 되지 않느냐, 그런 공정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인재 영입 1호로 데려온 의원이 바로 조정은 의원인데, 과연 이 1호로 데려온 사람을 갖고 경선을 치러서 혹시라도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까? 그래서 아마 그냥 공천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홍역재하고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조정은 의원의 생각을 존중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중도라시길래 그래서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당원들도 있고 비례대표로
이제 뽑혔기 때문에 투표를 해주신 투표자분들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를 얻고 의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가서 이렇게 또 의원직을 이어 나간다는 게 어찌 보면 자신의 당원들과 투표자들에게 기만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유종현하고도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네, 물론 뭐 당적을 옮긴 국회 뭐 정치인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조정은 의원이 민주당에게 비판했었던 부분에선 저는 일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저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조정은 의원이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은 아까 표현했던 자가당착,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시작했다가 민주당에서 공천에 실패해서 시대전환으로 옮겼다가 자신이 비판했던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서 당선이 되고 그러고 더 민주당을 등지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이 행보를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이 사람이 정치적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꾸준하게 밀고 비춰줄 의원이라고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한번 최소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반성 혹은 조금 설득의 목소리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종현하고 이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뭔가 국민으로서 신뢰할 만한 정치인이 참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히 이슈 정리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MC인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간단하게만 들어보고 싶네요. 유종현하고 어떠셨나요? 우선은 뭐 저한테도 이렇게 이슈를 하나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충원 앞으로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설명해 드렸지만 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틀 라디오가 좀 오래 갈 수 있는 희망이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혁재하고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깔끔하네요. 본인보다 나았다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뭐, 마침말 뉴스보다?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하구 여러분들께 한 주 이슈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왓츠인마이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구 여러분, 우리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가 바로 입법 활동인데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물은 고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여있는 계류 법안들을 발굴하는 코너, 구해줘 법! 현재 촬영 시간 기준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6,679건입니다. 출연진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선 코너와 마찬가지로 처음 하는 구해줘 법지에 지금 굉장히 신이 나신 유종현하고 그리고 매번 출연하고 계신 우리 홍혁재하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MC를 맡은 장경진입니다. 또 새로운 구성으로 돌아온 만큼 저희 각오 한번 들어봐야겠죠. 홍혁재하고 오늘 또 유종현하고를 상대하시게 됐는데 네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좀 당황스럽고요. 늘 그랬듯이 이게 화이팅. 네, 늘 그랬듯이 이겨주시길 바라면서 유종현하고는 첫 구해줘 법지시잖아요. 네. 준비 잘 하셨나요? 제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설득의 토론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토론이 뭔지를 제가 혁재한테 알려두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또 혁재하고에게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편향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코너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계신 패널 한 분과 PD를 맡고 있는 하구 한 분이 한 팀을 이뤄 총 2팀이 대결을 진행합니다. 수많은 계류 의원들 중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들을 양 팀이 하나씩 선정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계류 법안들은 모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법지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종현, 김예원하고 팀부터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의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희가 가져온 법안은 김경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근에 정말 많은 공분을 사고 있고 또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꾸준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또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크고.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범죄의 초범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징계 강화를 얘기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 중 하나는 재범률이 굉장히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40%의 음주운전 재범률이 지금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삼습성이 높은 범죄라고도 합니다. 음주운전이. 그래서 처벌 수준을 강화하자라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번 법안은 그 자체를 한번 재범률을 예방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예방책인데요. 바로 시동 잠금 장치를 차의 의무, 그러니까 운전자의 의무로 배착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징계 처분에 따라서 그걸 뭐 기간이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안에 상이한데, 요약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막기 위한 시동 잠금 장치의 도입입니다. 네. 처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또 중요한 법안으로 잘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역재 반주의 하구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종성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갖고 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국가 및 지방단체는 필수 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 수립, 전문가 의견 수렴,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리고 또 필수 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 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이렇게 필수 의료로 분류되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등의 이 얘네를 이제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아과나 이런 과의 의료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네. 그 분야의 의료 인력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말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혹시 유종현하고 이 법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 가지 여쭈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또 오늘날 같이 지방 의료가 또 많이 악화된 시점에서는 그런 필수 의료에 대한 인력이 진짜 더욱 더 필요하다는 데 많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 처방이 과연 적절한가. 그러니까 금전적 지원과 그런 거를 촉진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의대생들, 그런 분과를 선택하게 앞두고 있는 의대생들이 그 분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처벌에 대한 뭐 보호라든지 금전적 지원,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요. 적절한 예방책이 필요한데 과연 그게 정말 그 의대생들의 고민을 혹은 다른 쪽으로 선택을 돌리게 하는 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의대생이 아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있었는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의사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미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하는 그런 것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그쵸.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동아일보 기사인가에서 봤는데, 소아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학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소아과 너무 약해지니까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톡스를 하는 거를 또 이렇게 배우는 자리가 있었대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분야 업종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왼쪽으로 그냥 쏠리는 이유를 오른쪽으로 돌릴 수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느끼는데, 과연 그게 이제 되는 거냐? 저는 그런 거죠.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법이라도 그렇지만 과연 어떤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단순히 보호를 더해주면 오는 거냐? 그 말의 전제는 학생들이 대부분 저 필수 의료 인력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상황이면 그게 맞겠지만 전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좀 다르게, 네. 뭐 다르다기보다는 사실 필수 의료 분야 아까 말씀드린 것들,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약간 위험 부담이 크다고 다들 인식을 하잖아요. 수술도 막 하고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날 시에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악의적 고의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에 대한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 입장에서 되게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중환자나 응급의료 분야에서의 수술보다는
미용이나 뭐 피부 이런 거에 대한 시술 같은 것들이 이제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소송 위험이 적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할 때 이것이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홍역자하고는 또 네. 이쪽 팀의 법안에 하고 네.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네, 있죠.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에 달는 거잖아요. 그 네. 기기를. 근데 이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하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 방지하는 이 장치에 대해서 시동 잠금 장치를 생각할 때 어느 나라든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게 바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법이 다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1986년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20분에서 30분마다 해야 돼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선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마다 하게 하고 그래서 정차고 할 수 있도록 6분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안에 이 밖에도 계속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일부러 귀찮게 한다. 너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계속 귀찮게 하고 그 비용이나 수리 비용도 다 그 범죄자 했었던 그분이 다 내야 됩니다. 운영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 만약에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완벽하게 모든 거 어떤 법이든 허점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강력한 것이죠. 2, 30분마다 운전하는데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차를 하도록 유도하고 6분 이내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고속도로를 타는데 네. 정차를 정차한 곳을 찾아야죠. 네. 사실 20분마다 사실 고속도로에서는 정차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는 그러니까요. 않기는 하다는 말씀을 하고 근데 싶은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고 본인이 이 장치에 20분, 30분마다 울린다는 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본인이 그러면은 대기할 곳을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마다 구간이 30km마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km마다 휴게소가 보통 있어요. 25에서 30km 정도 법적으로. 그러면은 그 안에 2, 30분 정도면은 그 텀이 얼마인지 자기가 하고서 멈춰서 나 하고 가야겠구나. 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귀찮지 않을까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재범을 못하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법안 자체가 사실 재범을 한 사람들을 네. 대상으로 하는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어쨌든 이것은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초범을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어쨌든 이게 되게 사후적인 조치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초범을 잡는 사전 법은 그래서 예방적인- 다른 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들이 재범률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들이 더 중요하잖아. 본인께서 가져오신 법이 그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함께 가야죠. 근데 함께 가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래서 사실 도입부를 어떻게 가져갔냐면은 음주운전에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미디어가 형량 강화,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세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많지만 재범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40%나 된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2015년 동안의 조사 동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범률을 낮추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되죠. 네.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입장인데 이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 의견을 밝히기 조심스럽지만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운전자, 그러니까 이미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에 대해서 귀찮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통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땅덩어리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많고 뭔가 정차할 수 있는 구간보다는 진짜 빽빽한 빌딩들이 많고 이런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을 고려를 해서 그거에 맞게 조금 변환을 하면 충분히 좋은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진행자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대로 법을 가져오는 건 저도 안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수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낮추는데 좀 모두가 우리 국회가 우리 뉴텔라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질문을 그럼 하나 드릴게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그 검색하니까 철밥통 면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의사 면허입니다. 아까 징계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의사 면허 취소가 정말 잘 안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를 내도 그게 대법과 확정 판결, 대법까지 간다든지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까지 가기 전에 면허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럼 그때 동안 의료를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국민들이 이거를 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 이 지금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또 되게 얼마 전에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또 가져왔는데 지난 몇 년 전에 이 눈 및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난속이 한쪽이 시력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 걸리고 또 얼마 전에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그 몇 년 정지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의료업계에다가 자기 면허를 다시 복구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이긴 사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법으로 이걸 영구적으로 박탈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필수 의료 인력을 보호하는 데는 저는 동의해요. 당연히 보호해야죠. 네. 그리고 더 증진해야죠. 근데 그 전에 먼저 기존의 그 의료 보호를 하고 하면은 이 다른 분들도 그럼 차별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더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사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철반 면허를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그거랑은 좀 그거랑 결부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어쨌든 이 법안은 어쨌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아까 그 눈 및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럼 이용 분야죠. 미용 분야죠. 그래서 그쪽 그 의료 분야에 관한 그 개정안은 여기 없기 때문에 뭐 법이 정확하게 필수 의료 인력에만 그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입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의료 사고에 대한 보호를 해줄 때 네, 그게 필수 의료 인력만 정확하게 국한을 시켜놓은 법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우선 막연하게 전체인 것이냐에 따라서 홍역자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읽어 보셨나요? 이 개정안 가나다라바바사 네. 다 읽어봤나요? 네네. 필수 의료에 국한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명 조항이 정확한 필수 의료 규정을 여기에만 해당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입법이 되면은 이게 결국 법사위나 그 다음에 마치 간호법 이번에 처벌 때처럼 분명히 의사 내에서도 분명히 공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미용도 만만치 않게 소송이 많이 오갑니다. 그 분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네. 왜 그러면 여기는 보여주고 우리는 안 보여주냐는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통과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거는 거기 가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입법 낭비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걸 논의하자고 우리가 하는 건데. 예?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입법이 안 되고 계류가 되고 있는 거죠. 불안하니까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건 이번에 논의를 또 간호법까지 그런 식으로 의사들과 갈등을 부추겼는데 이번 법안이 저는 새로운 제2의 갈등을 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갈등이 있어야 해결도 하는 거고 해결을 하기 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논의가 있어야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다. 아직 이런 통과되긴 말씀을. 이르다. 그러니까 저도 필요한 법인데 그러니까 더 많은 수기가 필요하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아직 이 하고분이 네네. 갖고 오신 법안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국민의 95% 그 삼성연구소가 여론조사에서 했는데요.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20세 이상 국민 5,019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95%가 찬성을 했습니다. 저도 찬성은 해요. 네. 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는 지금. 하는데 이 시스템적으로 되게 하자가 많은 것 같은 게 또. 근데 그렇게 아까도- 따지면 예, 많은 예.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선진국들이 이 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쵸. 그러면은 그분들은 수기를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 나라마다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르게 적용하면 되죠. 지금 여기 이 법안 그대로 그 해외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제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세부로 정하겠다. 통과시키고. 그러면 저희 이제 점점 좀 과열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필 한 번씩 하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 또 학우분들의 분노는 저는 모두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홍역자분이 잘 문제를 짚어주신 것처럼 초범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거 함께 저희가 그동안 조금 잘 몰랐었던 재범률을 낮추는 것도 이제는 함께 따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서울 아산병원들 다 아시죠? 되게 큰 병원인데 거기서 최근에 이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뇌동맥류의 형태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개두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이제 병원에서 개두술을 담당할 의사가 원래 2명인데 2명이 다 부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을 하시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되게 국내에서도 큰 병원에서도 필수 의료에 관한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는데 또 지방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법들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두 팀 모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들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두 법안 중 통과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구해주 법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두 분께 아주 간단하게 소감 들어볼게요. 홍혁재하고 어떠셨나요? 일단은 되게 재밌었고요. 한 번 더 할지는 고민을 좀 해봅시다. 네, 숙고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유종현하고 어떠셨나요? 구해줘 법즈가 어렵네요. 왜냐면은 제가 들으면서도 저기 너무 필요한 법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동의와 별개로. 근데 거기서 제 걸 설득하기가 참 어렵다. 그쵸, 그러니까 저기도 애매하죠. 너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여기 나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일부러 약간 이게 일부러 공방의 느낌으로, 왜냐면 양쪽 다 필요한 거에 저희가 모두가 동의하니까, 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봐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조금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거 있다, 저희가 모두가 다 법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나의 법만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쵸. 저희도 이제 역할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뉴스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종현, 홍혁재, 반주희, 김예원, 그리고 DJ를 맡은 장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